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000만 명, 이 가운데 900만 명이 최근 한 달 반 사이에 감염됐습니다. 무엇보다 한 달 사이 사망자도 폭증해서 위중증 환자 관리가 걱정입니다. 곧 우세종이 될 스텔스 오미크론 변수까지 관련 내용들 전문가와 짚어보고요. 신구 권력 갈등이 계속되는 속에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은 총재 후보를 지명했습니다. 관련 내용도 취재 기자들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됐는데요.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높은 상승률입니다. 급격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세금은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세부담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내년이나 내후년엔 어떻게 할지 궁금하시죠?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수요일 더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국장을 지명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이번 인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지만 당선인 측은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문재인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이 순리대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회동이 불발될 수도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무엇이 안 될 가능성을 두고 임해본 적은 없다면서 대화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검찰청이 찬성 의견을 밝힌 윤석열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여전히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특검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5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누적 확진자는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앞으로 1, 2주가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중증과 사망자 최소화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침공 후 첫 유럽 방문에 나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나토 정상 등과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가 윤석열 당선인 측과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성기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자 인사권을 놓고 현 정부와 인수위 측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걸로 전해졌었는데, 자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전격적으로 지명이 이루어졌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오는 31일로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임으로 이창용 IMF 국장을 지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박 수석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금융위 부위원장 등을 거쳐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경제 금융 전문가라며 발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아시아개발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을 거쳐서 IMF 국장으로 재직 중인 경제 금융 전문가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국내와 국제 경제 및 금융 통화에 대한 이론과 정책 실무를 겸비해서 주변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식견과 경험이 안정적인 통화 신용 정책으로 이어져서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인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의견을 수렴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은 총재 직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어 내정자를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청와대와 인수위 측이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 임기가 도래한 주요 자리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국은행 총재 지명이 양측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추후 다른 인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또 한 번 연기된 뒤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의 회동도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오늘 참모회의를 마치면서 당선인과의 회동은 언제든지 조건 없이 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홍선기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 지명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불쾌감을 역력히 드러냈습니다. 당선인 측의 의사를 반영했다는 청와대 설명을 두고는 무례한 얘기라며 협의도 추천도 한 적이 없다고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인수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훈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부장훈 기자, 청와대는 분명히 협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윤 당선인 측은 이번 인사를 두고 좀 무례하다 이런 거친 언사까지 써가면서 반발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의 발표 직후에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번 한국은행 총재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인사를 추천한 적은 전혀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창용 IMF 국장을 총재 후보로 지명하면서 총재 직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선인 측 의견을 들어 내정하게 됐다는 청와대 설명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우선 이창용 후보자의 경우 그동안 한은 총재 인사를 둘러싼 양측의 논의 과정에서 줄곧 1순위 후보로 지명됐던 건 맞습니다. 윤 당선인 측에서도 공식 확인을 해주진 않았지만 유력 후보군으로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결국 윤 당선인 측이 반발하는 지점은 인물에 있다기보단 인사가 추진되고 발표되기까지의 과정에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발표 직전에야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면서 이렇게 무례하게 하는데 어떻게 의중을 반영했다는 거냐고 강하게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전격 발표 직전까지 양측의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건데 청와대와의 추가 협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습니다. 집무실 이전 문제가 촉발한 신구 권력 충돌이 한은 총재 인사를 놓고 또다시 정면 대결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더 논의를 지켜봐야겠지만 당장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비서실장이 그제 만난 것을 끝으로 양측의 공식 협의 채널은 사실상 닫힌 상태였는데요.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늘 얼음장 밑에선 물이 흐른다는 표현으로 대화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고 피력했는데 인사권 문제로 또다시 정면 대결이 빚어진 만큼 회동을 위한 협의가 재개되기는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인수위원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분과별 활동이 시작됐는데 각 부처 업무 보고도 이틀째 진행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윤 당선인 일정부터 살펴보면 오늘 별도로 공개 일정은 잡지 않고 비대면 보고와 면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후엔 응웬 수원푸 베트남 국가주석과 전화통화가 예정돼 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오전 9시 간사단 회의를 비공개로 열었고 오후에는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자리에선 손실보상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인데 특히 3월 말로 다가온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어제 국방부를 시작으로 부처별 업무 보고도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통일부와 방사청 차례입니다. 특히 통일부의 경우 최근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통일 대북 정책과 부처 기능의 재조정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는 어제 국방부를 시작으로 모레까지 주요 부처 업무 보고를 받을 계획인데 내일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공정위와 산자부 등 핵심 부처들의 보고가 줄줄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청동 인수위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발생 환자가 50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도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개훈이 기자. 네, 개훈입니다. 네, 신규 환자가 50만 명 가까이 나왔군요.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49만 881명입니다. 전날보다 13만 6천여 명이 증가한 건데 지난 17일 62만여 명에 이은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도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민 5명 가운데 1명꼴로 코로나에 걸린 셈입니다.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여전히 많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084명으로 전날보다 20명이 줄었지만 16일째 1,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사망자는 291명으로 전날보다 93명이 줄었지만 여전히 300명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4.4%로 전날보다 3.4% 낮아졌습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182만 7,031명이고 이 가운데 집중관리군은 27만 1,851명입니다. 네, 재택 치료자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시중에 해열제나 감기약 부족 현상이 생기자 정부가 공급량을 늘리기로 했다고요? 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최근 약국마다 해열 진통제나 종합감기약 등 상비약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소아 청소년 확진자가 늘면서 이 실업형 해열 진통제 부족을 호소하는 곳도 많은데요. 방역 당국은 관련 제품의 생산과 수입을 확대하고 신속 출고를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 국내 허가된 품목과 동일한 효능을 가진 외국 의약품의 긴급 도입도 검토합니다. 한편 모레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통해 확진되는 경우에는 60세 이상 고령층 면역 저하자도 우선 재택치료 일괄관리군으로 분류됩니다.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검사와 진단, 처방과 증상 모니터링까지 한 번에 신속하게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이들 가운데 집중관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건소 기초조사 과정을 거쳐 집중관리군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개훈입니다. 동네 병의원에서는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려는 대기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파율이 더 높다고 알려진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이 되면서 확산세 정점이 늦춰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 등촌동 부민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방금 전 점심시간 휴식이 끝나고 검사가 재개됐는데요. 오늘 오전 동안 이곳에서 60명 남짓한 사람들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 양성을 받았을 경우에도 확진으로 인정해 준 지가 열흘째인데요. 첫날 200건보다는 줄어들어 하루 100명 안팎 정도가 검사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대기줄이 이어질 정도로 적잖은 사람이 몰리고 있습니다. 2주일 전 확진자가 62만 명까지 늘어난 뒤 한동안 정체된 모습을 보여 오미크론 정점이 지난 것 아니냐는 기대가 일부 나오기도 했는데요. 20만 명까지 떨어졌던 확진자가 오늘 다시 49만 명까지 급증하면서 아직은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방역당국도 정점인지 판단하려면 아직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인데요. 전파력이 일반 오미크론보다 높다고 알려진 스텔스 오미크론 검출률이 41%까지 올랐고요.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도 확진을 인정해주면서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앞서 오미크론 유행을 겪은 나라들도 스텔스 오미크론이 재유행하면서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내일도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면 정점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 무게가 실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등촌동 부민병원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오인석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자 올해 공시가격도 지난해에 이어서 큰 폭으로 오른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의 공동주택 가격이 14.2% 오른 것을 비롯해 경기 23.20%, 부산 18.31%, 대구는 10.1%가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는 12.38%, 대전 16.35%, 충남 15.34%, 경북 12.2%, 경남은 13.14%가 각각 올랐습니다. 반면 세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4.57% 하락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년 대비 1.3%포인트 상승한 71.5%였습니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19.05%보다는 1.83%포인트 하락했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높은 상승률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누리집에서 내일 0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는 내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세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또 동결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는 공시가격 변동에도 세 부담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또 60살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납세 담보를 제공하면 양도와 증여 상속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과표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재산공제 확대와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병행해 1세대 1주택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지난해 대비 감소 또는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이런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발표가 됐는데 지난해 이제 19%포인트 정도 올라서 올해도 뭔가 비슷한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측은 됐는데요. 올해도 역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앞서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상승 변동률이 17.22% 전국 평균 발표가 됐습니다. 네. 서울 같은 경우는 14%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고요. 경기와 인천 지역이 특히 인상률이 높은데 네. 경기도가 23% 정도, 제일 높군요. 인천은 29%. 인상률을 보여서 예. 전년에 비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중심으로 여전히 대폭 오르는 상황입니다. 전년보다 상승률이 조금 낮아지기는 했는데 네. 그래도 워낙 지난해에도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시가격 역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지금 큰 폭의 상승인데 세종은 4.57% 하락했어요.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난해 공시가격 발표했을 때 가장 이슈가 됐었던 게 세종 지역이죠. 네. 세종 같은 경우에 상승률이 70%나 됐었기 때문에 워낙 이제 전세 매매 가격이 급등하면서 반영이 됐다가 이후에 지난해 세종 지역의 입주 물량 증가 등과 함께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공시가격도 다시 소폭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표분 같은 예. 경우에서 대표적으로 세종이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공시가격하고 실거래가가 꽤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전년 대비 봤더니 1.3%포인트 상승한 71.5%입니다. 현실화율이 되는 속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부가 로드맵으로 제시했던 속도감과 유사하게 인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같은 경우는 실제 시장 가격하고의 격차 문제도 있지만 부동산 상품 간의 공시가격의 형평성이나 균형성을 맞추는 부분 등도 있었고 이 공시가격 자체가 여러 가지 행정복지 자료에 사용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조사 공시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된 현실화 작업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빠르지는 않도록 현재 상품의 현실화 정도에 따라서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이건 속도를 좀 조절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될까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에 비해서는 현실화 속도를 조금 조정을 해서 1.3%포인트가량 오른 71.5%로 발표가 됐는데 네. 최종 조정 공시까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예. 이 로드맵 자체도 현재 너무 가파르다라는 시장의 지적 혹은 로드맵이 20년 말부터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에 따른 변화라든가 영향이 적정한가를 판단하고 조정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어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도 좀 손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공시가격이 중요한 이유, 뭐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그 부동산 보유세는 물론이고요. 건강보험료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이런 거 산정할 때 다 기준이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다면서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게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그리고 주거복지에 관련된 이제 지표로도 사용하고 예. 또 그리고 기초연금 같은 다양한 행정 자료에도 총 67가지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많은 이제 적용이 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시가격을 좀 더 정확하게 조사 공시하고 활용하는 것들도 중요하다라는 지적들이 나오는 건데요. 특히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말씀 나눈 것처럼 이제 국민들이 민감하게 부담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부동산 보유세에 관련해서 네. 먼저 조치가 나왔고 예. 나머지 항목들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판단해서 만약에 적용 내용이 공시가격 변화에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거나 손질이 필요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겠다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올해 오른 공시가격이 그대로 반영이 되면 세금이 급격하게 오르니까 정부에서는 이걸 좀 완화해주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내놨습니다. 이거 몇 가지가 있던데 좀 짚어주실까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주택 재산세 그리고 종부세가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급격한 변동은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너무 부담이 과하다라는 지적과 함께 일단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럼 과표 기준을 지난해 걸로 쓰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주택 재산세, 종부세에 있어서 과표 기준을 적용할 때 올해분 공시가격이 아니라 예. 21년도 발표된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예.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대략 전년도 보유세와 유사하게 적용이 될 예. 것으로 시뮬레이션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다주택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다주택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22년도 오른 공시가격으로 그대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예. 자, 60세 이상의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제도도 이제 새로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네, 고령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득이나 유동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제 늘어나는 종부세 부담이라던가 보유세를 좀 완화해줘야 된다는 지적들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번에 1세대 1주택자 60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총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이 종부세 부담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 이 조건을 갖춘 분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뭐 상속이라던가 양도 같은 행위가 발생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아무래도 당장 이제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고령자 분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과표도 지난해 수준으로 이제 동결한 이런 상황인데 정리를 해보면 소장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현실화해서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 보유세는 한시적으로 완화를 해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올해는 완화가 돼서 세부담을 줄이지만 내년, 내후년에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당장 올해분의 이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에 대해서만 전년 과표를 유지해서 세부담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예.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다라는 방침만 발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후에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라던가 혹은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서 늘어나는 이런 보유세 부담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아직은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시장에서는 이미 해당 연도의 소득이나 이런 과표를 기준으로 세금이 이제 부과되는 조세 원칙이 한번 흔들리게 되면 예. 이후에도 계속적인 원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후의 시장 상황에 따라서 특히 뭐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나 아니면 경기 침체 정도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세 부담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시장의 판단이나 정책적인 이제 합의가 있으면 예. 계속적으로 조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조정이 될 수도 있다. 근데 뭔가 좀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명확한 어떤 그 기준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자, 어쨌든 지금 실수요자에 한해서 올해는 부담을 낮춰주겠다 이렇게 방침을 내놨는데 변동 모의 분석한 그 시뮬레이션 한 저희 그래픽 준비한 게 있는데
방안을 적용했을 때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1년도 공시가격이 9억 원이었던 주택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보유세가 205만 원 부과가 됐었고요. 올해분 공시가격이 평균적인 인상률에 따라서 10억 5,300만 원으로 오르면서 실제로는 그 공시가격을 적용한다면 256만 원 정도로 예. 보유세가 늘어나게 되죠. 근데 이 공시가격을 올해분으로 적용하지 않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를 함으로써 맨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올해 부과되는 보유세가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대체로 전년과 유사하게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의 조정 방안이 발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예. 전년보다 5%포인트 올라서 100%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적용이 되면서 공정시장 종부세는 가액이라는 걸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과표의 몇 퍼센트를 이제 과표로 최종적으로 적용할 것이냐를 비율로 정해놓은 수치인데요. 예. 이게 최근에 매년 연간 5%포인트씩 올라서 80%였던 게 85, 90, 95, 100%까지 지금 현재 인상되고 있는 예.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100% 적용이 되는데 이 부분도 향후에 혹시 네. 완화해주는 방안이 추가로 발표가 될 경우에는 종부세도 마찬가지로 예. 추가적으로 조금 줄어들 가능성들이 있고요. 현재로서는 그 부분까지는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1주택자면은 지난해하고 비슷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2020년의 공시가격, 지난해 말고요. 그 더 한 해 전에 공시가격 적용 방안도 논의가 됐었는데 오늘 이제 포함은 안 됐고. 자, 윤석열 정부 5월에 출범하는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고 공약을 했고 민주당도 비슷한 목소리가 최근에 나와서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오늘 기재부가 발표한 내용 자체도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통해서 법은 좀 수정을 해야지 6월 1일 이 보유세 부과 기준일 전에 적용이 되는 사안이기는 하고요. 예. 말씀하신 2020년 수준의 환원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위나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완화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예상들이 있고 일단 오늘 기재부의 발표에서는 21년 공시가격 적용만으로도 20년 수준의 환원을 결과적으로 이제 적용할 수 있다라는 시뮬레이션 발표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지난해 21년도 공시가격 과표를 적용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재산세율 특례 조치라던가 종부세의 과세 기준을 11억 원으로 상향한 부분 이런 여러 가지 계속 완화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조치만으로도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이 환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발표가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인수위나 국회에서 논의가 좀 더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자,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에서 대선이 굉장히 큰 변수로 이제 자리를 잡았었고 이제 대선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좀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까? 일단 여전히 통계 지표상으로는 서울 주요 지역 그리고 수도권 전국적으로 주간 단위 아파트 가격 지수 변동률은 소폭 약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하락폭이 계속 커지지는 않고 특히 서울의 뭔가 기대 효과를 이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선 이후의 수혜 지역에 대해서는 약세가 조금 멈추거나 호가를 조금 상향 조정하는 매물들도 나오고 있고 일부 하락 이런 변동률 수치가 보합으로 다시 전환되는 곳들도 나오고 있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정부의 발표에서도 여전히 하향 안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이 국지적인 또 보합 전환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오름세로 불안해지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 일부 지역이라고 하면은 지금 재건축 그 물량들이 있는 이런 지역들 위주로 지금 약간 들썩이는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의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일부 호가 상향 시도 매물도 나오고 매물 회수하는 사례들도 조사가 돼서 이런 지역들에서 일부 이제 상승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는데 다만 현재까지는
금리 상황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여건들이 그렇게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뭐 가파르게 다시 시장이 불안해진다거나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인수위에서 이후 뭐 재건축 사업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책 과제들이 이제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 부분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 규제도 완화될지 이 부분도 변수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겠다. 그래서 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슈 뒤로 하고요. 지금 이 얘기가 나오면서 용산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낙후된 지역이 더 개발돼서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재개발 예정된 지역에 어떤 이런 제한도 있고 교통체증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대통령 집무실이 이동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주변 환경에 대한 개선 기대감 또 그리고 지역에 대한 상징적인 이미지 개선 같은 것들을 기대하는 목소리들은 높은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접 지역의 재건축 등 정비 사업에 혹시 변수가 되거나 아주 근접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통제 문제들이 더 가해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들은 여전히 동시에 제기되고 있어서 현장에서도 기대감이 높은 한편 재건축이라던가 아니면 교통개발 등등의 영향을 미칠 부분에 대해서 좀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아주 근접해 있는 지역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인접 지역하고 분위기가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단 재건축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와 함께 대폭 활성화를 통해서 공급을 시도하겠다라는 대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좀 원거리에 있는 지역들은 지역의 이미지 개선과 함께 재건축 등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이제 실제 집무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아주 최근접해 있는 지역들의 경우에는 고도 제한이라던가 실제로 재건축 인허가 등의 좀 제재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 예상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은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현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면서 안보 핑계를 댄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자, 실제로 도발이라는 표현이 없었는지 팩트체크해봤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판단에 가로막힌 청와대 이전 계획. 윤석열 당선인 측의 반발이 거셉니다. 안보 공백 운운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저는 역겹습니다. 좀. 현 정부는 안보 공백을 우려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인데 그 근거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도발이라는 표현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사일 발사 위협은 굉장히 우리 국민들에게 큰 위협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 세계적인 국제사회에서도 도발이라고 하는데 이 정부는 한 번도 도발이라는 표현을 안 했지 않습니까?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북한이 동해상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정부는 책임한 도발을 거듭 강력히 규탄합니다. 넉 달 뒤 북한 6차 핵실험. 문 대통령은 유엔 기조연설에서 다시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며 규탄합니다. 기어이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말할 수 없는 실망과 분노를 안겼습니다. 2018년 4.27 판문점 정상회담. 남북 사이의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도발이라는 단어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2019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그리고 최근까지 이어지는 미사일 발사 등의 움직임에 대해 현 정부는 표현에 신중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도발과 규탄, 유감 같은 표현은 통합방위법의 매뉴얼에 다 나와 있고 특히 그 군 통수권자이면서 국가 지도자의 대통령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매우 절제된 은행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현 정부 대북 정책의 기조가 긴장보다는 평화에 방점을 두고 있어서 도발이라는 표현을 자제한 것은 맞지만 5년 내내 도발이라는 말을 안 했다는 윤 당선인 측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닙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코로나 신규 환자가 다시 49만 명까지 치솟았고 누적 확진자는 1,0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걸린 셈인데요. 언제쯤 증가세가 꺾이게 될까요?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코로나19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 신규 확진자 다시 50만 명 가까이 나왔고요. 누적 확진자가 이제 1,000만 명을 넘어선 이런 상황입니다. 100만 명 집계되는데 2년 넘게 걸렸는데 지금 900만 명이 최근 한 달 반 사이에 걸린 거거든요. 이게 해외하고 비교해도 굉장히 빠른 거죠. 네, 이게 뭐 굉장히 빠른 속도죠. 우리나라에 코로나19 첫 환자가 유입된 것이 2020년 1월 20일인데요. 2년여에 걸쳐서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인데 한 달 반 사이에 거의 지금 1,000만 명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엄청난 숫자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일단 정점 기간을 지금 정체기로서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위기 상황은 지금의 확진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나올 위중증 또 사망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한 달 정도가 이 우리 의료 체제가 잘 버텨줄 수 있을지 이것이 위기 상황의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사망자 추이가 걱정 아니겠습니까? 아직 3월이 안 끝나는데 이번 달에만 사망자가 5,374명이에요. 이게 지금 확진자 규모하고 사망자 숫자, 위중자 숫자 사이에 좀 시차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더 늘어날까요? 예, 더 늘어나겠죠. 지금 예. 이것도 비슷한 것이 첫 환자가 생긴 이후 지난 2월 6일 100만 명이 될 때까지 누적 사망자가 6,873명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누적 확진자가 13,432명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6,559명, 거의 2년 동안에 나왔던 사망자가 다 지금 나온 상황이고 문제는 이제 앞으로죠. 이 지금의 이 위중증 환자 사망자라는 건 한 2, 3주 전에 한 20만 명 정도의 수준에서 나오는 이 사망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 앞으로 40만, 50만 정도, 지금 한 4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한 주일 예. 동안은. 그러면 이게 거의 2배 정도 늘어난다고 치면은 앞으로 한 달간도 거의 10,000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2만 5천 명 이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빠르게 그래프가 증가하는 이 가장 큰 원인을 뭐로 봐야 될까요? 제일 먼저 우리 방역 당국에서 뭐 네. 자꾸 부인은 하고 계시지만 오미크론이라는 확산이 분명히 예상되고 있는 급증 시기에 지속적으로 방역으로 완화한 것이 제일 큰 실책이었었다고 봅니다. 아, 예. 물론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지만 네. 사실은 그것을 유지만 당분간 했어도 사실은 이 규모가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고 또 하나는 다른 외국의 예와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오미크론이 유행하면서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BA2라는 변이주가 같이 유행을 하게 됨으로 해서 네. 유행의 규모가 커지고 또 유행이 감소되는 시기도 상당히 늘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이유는 BA2라는 것은 뭐 해외에서도 잘 알려진 것처럼 30% 이상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뭐 병독성이 더 강하다든가 혹은 면역 회피 능력이 더 강하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전파력 자체가 높기 때문에 감염되는 환자의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규모가 커졌고요. 또 하나는 방역 면에서 보면은 이 3월 초에 개학이라는 것도 시기적으로 굉장히 맞지 않았습니다. 예. 대면 수업을 함으로 해서 학교 내에서 집단 발생뿐만 아니라 이것이 가족으로 해서 가정 내 전파까지 일어나는 전체적인 유행의 규모를 크게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3월 초 정도는 일정 기간 동안은 비대면을 좀 위주로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급증기에 방역 완화 신호를 준 부분, 개학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스텔스 오미크론이 유행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조금 더 치밀하게 대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좀 표명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스텔스 오미크론 BA2 지금 이제 곧 우세종이 될 이런 전망이라는 발표가 나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전파에 하루도 걸리지 않는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정점의 지속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겁니까? 예, 이미 뭐 정점 기간은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만 네. 이것이 얼마나 빨리 감소할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예. 이 오래 지속된다면 우리 의료체제가 상당히 견디기 어려울 상황이니까요. 지금 3월의 셋째 주에 그 오미크론 중에서 BA2의 점유율이 41.4%거든요. 예, 이런 추세라 그러면은 이번 달 말이면 우세종으로 되겠죠. 그럼 결국은 BA1이라는 오미크론과 BA2가 같이 공존하는 시기가 있겠지만 네. 결국은 BA2가 우세종이 되고 100%가 또 되는 것도 큰 시간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 확진자의 규모가 감소는 하되 상당히 좀 완만하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예. 자, 어쨌든 지금 1,000만 명 이상이 감염된 상황이고요. 근데 인구 20% 확진의 변곡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어떤 근거에서 그렇습니까? 이건 뭐 거의 집단 면역에 가까워지는 수준을 얘기하는 건데요. 통계상 20%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미확인되는 즉 경증이나 무증상으로 본인도 모르게 넘어가는 분들, 진단검사를 받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많게는 거의 같은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비해서 이제 다른 나라랑 우리랑 다른 점은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또는 일본이나 전부 다 이미 감염되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데 비해서 우리는 지난 2년 동안에 감염되었던 사람들이 100만 명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체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감염력이 높은,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이 유행함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예. 자, 앞서 이제 위중증 환자, 사망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관리하려고 하면은 이제 먹는 약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팍스로비드 지금 공급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까? 공급에 문제가 많죠. 전 예.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예, 공급이 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안 들어오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계약한 분량이 한 76만 명 정도 네. 되는데요. 그중에 16만 명이 기도입되었고 그중에 예. 한 8만 5천 명분이 사용되었고 한 7만 5천 명분 정도가 남아 있어서 앞으로 한 2주 이내에 이게 다 소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앞으로 들어올 물량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당국의 발표로는 4월 달에 한 9만 5천 명 정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 물량만 가지고서는 택없이 부족한 거는 예. 분명하죠. 하루에 수십만 명씩 나오는데 그렇죠. 적어도 지금 처방하는 것은 한 5천 명, 6천 명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처방을 해야만 위중증 환자를 막아줄 수 있고 의료체제가 유지가 될 것인데 그것이 예. 좀 적극적으로 처방하기는 물량 수급 면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것이 어렵다면 사실은 렘데시비르라는 주사약도 좀 적극적으로 처방을 해서 예. 이 주사약으로 인해서 지금 경증에서 위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도 충분히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좀 부분까지. 중요한 예.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그 당초 내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머크사의 라게브리오 이 긴급 승인 여부를 오늘 발표하기로 하고 하루 앞당긴 이런 상황인데요. 들어오면 이 치료약 부족 사태 좀 해결할 수 있는지 하고 머크사의 라게브리오 효과는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이게 상당히 좀 한계가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좀 더 빨리 승인을 했으면 좋았었을 부분들이 예. 있는데 뭐 WHO에서도 이게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플랜 B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정도의 권고이긴 플랜 하거든요. B, 예. 플랜 B로서요. 물질명으로는 몰루피라비르라는 것인데 효과가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예.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는 88% 정도 5일 안에 처방하면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데 비해서 30%인데 값은 한 200불 정도 더 비쌉니다. 더구나 기형아라든지 암 발암성이 있다는 그 부작용 이슈도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처방을 받았을 때 이 수용성 환자들의 수용성도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팍스로비드를 처방 못 받는 사람들한테 처방을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즉 병용 금기 약물은 그다지 많이 없기 때문에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만 과연 그 환자들의 수용성이 있을까 하는 문제가 예. 있고요. 오늘 승인을 한다 할지라도 이게 국가 출하 승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적어도 한 달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 보이는데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어서 오미크론 유행이 지나간 다음에는 오히려 팍스로비드를 더 사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것은 지금 승인 자체가 너무 늦었다고 봅니다. 예. 이제 뭐 이 전염병 지나가고 나서 또 다른 전염병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이제 대비를 해나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제 안철수 위원장이 화이자사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복제약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성이 없는 얘기죠. 현실성이 없다. 아무리 교섭을 잘해서 예. 승인을 파이자에서 혹시 해준다 할지라도 예. 그것을 준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시각처에서 다시 승인을 받고 또 국가 출하 승인 받고 하려면은 이거 뭐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걸릴 만한 예.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뭐 실현될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이 개별적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 파이저사 입장에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물량이 딸리고 잘 팔리고 있는 약을 어떤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우리가 한다고 해도 아마 이것을 허가해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기계약된 60만 명 분량을 더 빨리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빠른 방법이고 그 이외의 현실성은 지금 없다고 봅니다. 당장을 생각하면 일단 이미 계약된 물량을 빨리 들여오는 게 더 현실적인 방안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인수위가 어제 발표한 그 대책 가운데 과학 방역 얘기하면서요. 국민의 항체 양성률을 조사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도 국민 면역도 조사는 많이 해왔죠. 네. 지속적으로 해오긴 했는데 사실은 그 숫자가 너무 적었습니다. 예. 뭐 적어도 수천 명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사실은 전 국민의 적어도 수만 명 이상 정도의 표본 조사를 해서 연령별로나 지역별로 얼마나 면역도가 있는지 이 항체가를 조사를 하게 되면 그것이 백신에 의한 면역인지 인공 면역 또는 자연 감염에 의한 자연 면역인지 혹은 두 가지가 다 합쳐진 면역인지를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전환할 때 굉장히 좋은 과학적인 근거가 될 수는 있죠. 하지만 이 항체가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 항체가가 높아서 감염이 안 되는 사람이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항체가가 아무리 낮아서 안 나온다 할지라도 세포 면역이 있는 사람들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면역도는 T세포의 면역도 검사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금으로서 우리 지금까지 해온 상황이고 좀 더 확대해서 실시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통계상으로는 1,000만 명이 감염되었다고 하는데 실제 모르게 감염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백신을 접종받았을 때 시간이 가면서 점점 항체가가 떨어지는데 네. 그 떨어지는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예. 최근에 뭐 워낙 확진자가 급증하다 보니까 코로나19 걸린 사람이 주변에 없으면 인간관계 좀 의심해봐야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자, 걸린 사람들 또 안 걸리란 보장도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재감염자 추이는 어떻습니까? 이게 변이주에 따라 다릅니다. 예. 예, 델타 변이주에 감염되었던 사람들은 완치된 후에도 오미크론에 감염되는 케이스는 상당히 많고요. 예. 올해 재감염되는 숫자가 129명 정도 되는데 전체 재감염 사례는 290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3월 예, 지금까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29명도 예. 사실은 올해 초에는 델타 변이주에 감염되었던 사람들이 오미크론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오미크론에 감염되어서 완치된 사람들은 BA2라 할지라도 재감염 사례는 굉장히 드문 것으로 드물다. 나타나고 있지만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스텔스 오미크론 말고 다른 변이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은 재감염 우려는 좀 낮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코로나19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허리를 펴고 달리면 실격이다. 지난달 동계체전 스피드스케이팅에서 나온 구두 공지입니다. 다소 낯설고 황당한 으름장 때문에 관계자들은 감정 싸움 끝에 빙상연맹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인지 조은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25일 동계체전 스피드스케이팅 종목 남자 1000m 일반부 경기 때입니다. 레이스 직전 겉옷까지 벗은 선수들이 3분 정도 경기 감독관의 공지를 듣습니다. 이후 시작된 경기, 올림픽 같은 국제대회에선 2명씩 정해진 자기 레인을 달리지만 동계체전은 시간 관계상 무더기로 함께 출발해 때론 팀 추월처럼 뭉쳐서 때론 매스 스타트처럼 순위 경쟁을 하면서 레이스를 치렀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정재원이 우승하며 사관왕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출발 총성 직전 어떤 얘기를 한 걸까? 선수들을 불러 모은 신모 경기이사는 허리를 펴고 반바퀴 이상 돌면 실격이고 다들 허리를 펴고 달린다면 재경기한다고 전달했다고 합니다. 오픈 레이스로 열리다 보니 자칫 순위 싸움이나 눈치 게임 양상으로 흐를까 봐 기록에 최선을 다하라고 미리 경고한 겁니다. 무더기 출발까진 전날 감독자 회의 때 합의된 사항이지만 허리 펴면 실격이라는 기습 공지에 현장 지도자가 항의하면서 반말과 고성까지 오갔습니다.
빙상연맹은 오는 25일 오후 양측을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불러 진술을 듣고 징계 회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개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경기 방식 도입이 급선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1000m를 올림픽 방식으로 탈 기회는 1년에 고작 한두 차례뿐. 실제 베이징 올림픽 때 5000m, 1000m는 남녀 모두 출전권 한 장 따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40분밖에 안 채워주고 뭐 주말에도 안 된다. 공휴일이면 또 닫고 그러니까 뭐 심하면은 하루에 40분씩 4일밖에 못 하는 거예요, 일주일. 방에다가 공부를 못하게 가둬놓고 맞아요.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책을 못 보게 하고 못 보게 하다가 이제 좀 다가오니까 자 이제 책 봐. 우리나라는 밴쿠버 올림픽 빙속 3총사를 시작으로 매 대회 시상대에 오른 스피드 강국이지만 아마추어 행정 속에 영광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했던 러시아군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점점 더 자주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세가 불리해질수록 러시아가 최악의 선택을 할 가능성은 커진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딜레마인데요. 국제부 호준석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러시아군이 여러 곳에서 밀리는 걸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복수의 발표와 관측을 통해서 그런 전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우크라이나군이 여러 곳에서 전세를 역전시키고 영토를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곳이 두 곳입니다. 네. 첫 번째는 수도 키우에서 서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마카리우입니다. 마카리우. 이곳을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했습니다. 그러니까 키우를 포위하는 것이 러시아군의 작전인데 이걸 저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네. 왼쪽으로 이제 서쪽으로 폴란드 쪽으로 이어져 있거든요. 고속도로가. 그러니까 네. 이건 이제 보급로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서방에 지원이 오는 곳입니다. 러시아는 여기를 장악하려고 했을 텐데 이게 저지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하르키우 동부 쪽의 제2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돈바스 사이에 있는 이지움이라는 곳. 여기서도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동부 쪽은 상대적으로 러시아군이 강세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던 곳인데 여기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건재하다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러시아군이 지금 비축해놓은 탄약과 식량이 사흘치 남았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영국의 가디언지, 여기 권위 있는 신문이거든요. 예. 서방 정부 당국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 국방부는 동상에 걸려서 후송되는 러시아군 병사들의 행렬을 포착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러시아군이 생각보다도 더 밀리고 있는 곳이 많다. 그래서 러시아의 친정부 매체가 홈페이지에 러시아 국방부 발표를 인용해서 러시아군의 사망자가 지금까지 9,861명이다라는 걸 올려놨다가 네. 10시간 만에 내렸습니다. 파장이 커지니까 우리가 해킹당한 것이었다라고 나중에 주장했는데 그동안 서방 쪽에서 추정했던 숫자와 거의 비슷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병력 손실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참 딜레마인 것이요. 이렇게 러시아가 불리해지면 국제사회가 또 걱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참 이제 안타까운 일인데요. 러시아가 설마 했었던 레드라인들을 전황이 불리해지면서 하나하나씩 지금 넘고 있거든요. 민간인들 무차별 공격하고 그다음에 악마의 무기라는 집속탄 사용하고 오늘도 가장 잔인한 무기라는 백린탄을 돈바스에서 사용했다는 우크라이나 쪽의 주장이 또 오늘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민간인들 납치해가고 그다음에 나토의 코앞까지 공격을 하고 극초음속 무기를 실전에서 처음으로 이 우크라이나에 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당국자와 뉴욕타임즈의 분석을 종합한 플랜 A, B, C, D가 있는데요. 플랜 네. A는 속전속결로 해서 수도 키이우 점령하고 그다음에 정권 교체시키는 겁니다. 이미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플랜 B, 민간인 대량 살상에서 항복 유도하는 것. 이게 네. 지금 실행 중인 것입니다. 플랜 C는 폴란드의 보급시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보급시설을 공격을 하게 되면 나토 국가 중에도 이건 나토가 공격받았으니까 군사 대응해야 한다 하는 쪽과 그렇게 되면 3차 대전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분열이 생기고 푸틴은 체면 치레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게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며칠 전에 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무기 지원하는 행렬을 공격하는 것은 합법이다라고 밑자락을 한번 깐 적이 있습니다. 플랜 D가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생물 무기, 화학 무기, 핵무기 사용하는 것. 이 가능성인데 유명한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먼이 이 가능성을 무시한다면은 순진한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러시아가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오늘 뉴욕타임스 보던데요. 군사 전문가들이 소형 핵무기, 그러니까 전술 핵무기입니다. 전략 핵무기는 ICBM이나 전략 폭격기로 가서 쏘는 그야말로 이제 그거는 이제 큰 일이 되는 거고 20킬로톤 이하인 작은 전술 핵무기를 핵폭탄을 사람들이 좀 없는 외딴 곳에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핵무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이 페스코프 그 다시 한번 보여주고요. 페스코프 이 크렘린 대변인이 이 사람이 이제 푸틴의 20년째 입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CNN 인터뷰를 했는데 그 질문이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러시아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을 때 한해서 핵무기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러시아 말로 했지만 좀 더 뉘앙스를 정확하게 아시도록 이제 영어를 저희가 병기했습니다. 영어로 저렇게 돼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첫 번째는 우리 존재가 위협받지 않으면 핵무기 안 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선의로 보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해석은 우리의 존재가 위협받는다면 쓸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돈바스에 있는 친러 주민들의 안보가 위협받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돈바스에 있는 주민들이 위협받는다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 위협을 받는다 그래서 핵무기를 쓴다라고 앞으로 주장할 가능성을 전혀 없다라고 배제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플랜 C나 D로 가게 되면은 미국 등의 나토가 가만히 있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한 3차 대전 얘기가 허황한 얘기만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이게 참 예측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그렇습니다. 그게 상황이군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전황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끔찍한 참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마리우폴인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매일 이 우크라이나 전황을 얘기하면서 좀 죄책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숫자와 도면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현장에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 평화, 가족 이런 게 이제 다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신들이 취재한 그 주민들의 얘기인데요. 너무 목이 말라서 히터에 있는 물도 빼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울에 이제 물 마시려고 긴 줄을 늘어서게 되면은 그게 또 공습 표적이 되기 때문에 가서 이제 하지도 못하고 눈 녹여서 그 물을 마시고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 증언. 이건 이제 어느 블라디미르라는 주민이 한 인터뷰인데요. 폭격이 일어났고 직후에 보니까 4살 소녀가 4살인데 머리가 심하게 훼손돼 있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자기 딸은 다리에 중상을 입고 결국 그 다음 날 숨졌다. 그래서 신이시여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이 어여쁜 아이들을 묻어야 하다니요. 이런 그 인터뷰가 또 보도가 됐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공습 때 이제 그 파편에 지하 대피소에 대피해 있다가 파편을 엉덩이에 맞은 여성이 구호 인력이 도착하는데 하루가 걸렸고 꼬박 하루 동안 신음을 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독약을 달라고 부르짖었다라는 또 주민의 인터뷰가 있었고요. 이건 이제 외신 기자들이 이제 취재한 건데요. 거리에 시신들이 뭐 널려 있고 어린아이들 시신도 보이고 사람들이 눈을 녹여 마시고 주인 잃은 개를 잡아먹을 정도로 먹을 것이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EU 외교관 가운데
마지막까지 거기 있다가 최후로 대피한 그리스 총영사가 있습니다. 마리우폴 총영사의 말인데요. 레닌그라드 이곳이 이제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이 870일 포위하면서 민간인이 무려 100만 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거기처럼 기억될 것이다. 자신이 목격한 것을 다른 누구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푸틴 대통령이 이 아버지가 바로 그 레닌그라드 그 전투 때 소련군 병사였고 거기서 폭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숨질 뻔했는데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발견돼서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푸틴도 1954년생인데요. 이 폐허가 된 레닌그라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레닌그라드 출신인 푸틴이 지금 제2의 레닌그라드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참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상황이 정말 끔찍한 것 같습니다. 예, 부디 러시아가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호준석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8곳이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 동안 수출입 중소기업 313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기업이 79%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영업이익이 절반 이상 줄었다는 응답은 10%, 영업 적자 전환을 예상하는 기업도 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에 술로 인한 미국의 사망자 수가 2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22일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코올남용 중독연구소가 미국 의사협회 저널 최신호에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논문은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 2020년에 발급된 사망증명서를 분석한 결과 술과 관련된 각종 사인을 99,017건으로 집계했습니다. 1999년부터 2019년까지 20년 동안 술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폭은 매년 평균 3.6% 수준으로 2020년 들어 이례적으로 25%나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논문 주저자인 애런 화이트 선임 고문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탓에 불안과 우울증이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크게 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대중음악 시상식 가운데 하나인 아이하트 라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2관왕에 올랐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미국 LA에서 열린 아이하트 라디오 뮤직 어워즈 시상식에서 히트곡 버터로 베스트 뮤직비디오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고 최고의 팬덤에게 주어지는 베스트 팬 군단상도 받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이 시상식에서 2018년 베스트 팬 군단상을 받은 이래 5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았고 베스트 뮤직비디오 부문에서는 2020년부터 3년 연속 수상입니다. 11월에 개막하는 카타르 월드컵 조 추첨이 다음 달 2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립니다. 국제축구연맹은 오는 31일에 발표하는 랭킹 순위대로 포트를 배정한 뒤 포트별로 추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월 기준 랭킹 29위인 우리나라는 3번 포트 배정이 유력합니다. 마지막 4번 포트는 랭킹 24위부터 28위까지와 6월 플레이오프를 통해 출전권을 얻는 3개 나라로 구성됩니다. 농막은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를 보관하거나 잠시 쉬도록 한 가건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경치 좋은 곳에 현행법을 어기고 별장처럼 농막을 짓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관할 지자체가 단속에 앞서 계도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탁 트인 풍경이 언덕 아래로 펼쳐지고 멀리 바다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풍광이 좋은 곳에 자리 잡은 농막. 하지만 이곳은 불법 시설입니다. 농막은 연면적 20제곱미터 이내여야 하고 농기구를 보관하거나 일시적인 휴식시설일 뿐
주거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농막은 육안으로도 허용 규격의 3배를 넘는 데다 콘크리트로 기초시설도 시공했습니다. 콘크리트. 이거 콘크리트 타설했네요. 예, 이런 연구시설물은 설치할 수가 없거든요. 이건 임시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3년 전 무의도에 연육교가 개통된 이후 외지 사람들에 의한 농막을 가장한 별장이 늘고 있다며 불편해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 뭐 필요에 의해서 뭐 한 것 같은데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농막이라기보다는 그냥 세컨하우스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인천중구청은 연육교 개통 이후 무의도에만 현재 10개 이상의 불법 농막이 들어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처럼 사용하면서 세금도 내지 않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 다음 달 9일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고지했습니다. 토지 가액의 이제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제 그 벌금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고발돼서 징역 사항이 될 수도 있고요. 건축법과 농지법 등 관련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고의로 무시하는 영리적 목적까지 겹치면서 불법 농막 설치와 단속이라는 숨바꼭질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주재하는 코로나19 비상대응특위 산하 민생경제 TF 회의가 조금 전에 시작됐습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방안 수립을 강하게 주문한 만큼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장 화면 함께 보고 계십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발언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최대 현안은 코로나19 사태입니다. 국민의 생명은 물론이며 경제적인 영향,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타격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인수위 내에 만들어진 코로나 비상대책 특위는 두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건의료분과는 방역, 백신, 치료, 자료 분석 등의 일을 맡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첫 번째로 회의를 하는 민생경제분과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코로나19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 부분은 경제 1분과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만큼 상호 교류와 협조 속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구성원들도 해당 부서 공무원분들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과는 따로 회의를 앞으로는 열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건의료분과는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 그리고 또 민생경제분과는 매주 한 번 수요일 오후 2시,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한 이유는 서로 주제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은 한 분야에 집중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미래를 제대로 예측하려면 과거를 꼼꼼히 복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잘된 것은 무엇인지,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평가해야 더 나은 정책, 더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수위에서 하는 일들은 전 정권의 흠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것이 목표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여론에 의존하는 정치 방역은 분명 잘못됐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역시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들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
피치 못할 사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각 부처의 실무 책임자들을 모시고 그간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것도 정책 환경의 한계를 명확하게 검토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실적인 제약 조건을 알아야 그 제약 조건 하에서 최선의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자화자찬식 보여주기식의 코로나19 대책은 안 됩니다. 앞으로 코로나 비상대책 특위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규모, 방식, 그리고 향후 대책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1분과와 함께 협조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겠습니다. 코로나 비상대책 특위는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고 하루라도 빨리 일상회복을 앞당기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께서 코로나 비상대책 특위에 내린 엄중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냉정하고 객관적인 현실에 발을 디디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발상을 기대합니다. 합리적이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단단하고 완성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들의 눈물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그분들을 구할 수 있는 최적에 대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특위산하 민생경제 TF회의 주재하는 안철수 위원장 발언 잠시 듣고 오셨습니다. 자, 정권 이양까지 48일 남았죠.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 신고 권력 양쪽에서 지금 험한 말들이 오가는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 한국은행 총재 후보를 전격 지명했는데 협의가 있었다 없었다 양측 말이 다릅니다. 네, 박주선 취임 준비위원장은 첫 회견이 예정돼 있는데요. 더 뉴스 2부에서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